안녕하세요. 아투TV 원영섭의 국가 시간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또 뜨거웠던 그런 당원 게시판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고소와 관련한 법률적인 포인트들을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다른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로 구성할 수 있는지, 그 이용약관과 관련한 부분.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다시 한번 조금만 간단하게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3자 고발이 가능한 거는 이제 명예훼손 제3자 고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통매업도 제3자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등 업무방해죄도 제3자 고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아닌 이 나머지 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 고발이 가능한 영역이라는 걸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도용도 당연히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제3자에게 아이디를 이용하게 하는 거, 허락하에, 그것도 이제는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약관에 금지하는 행위로 도용뿐만이 아니라 아이디 명의자가 제3자에게 아이디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까지도 금지 행위로 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도용 행위만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는 게 아니고, 이제는 허락하에 제3자에게 이용하는 행위, 이것도 처벌이 된다는 겁니다. 뭐 빌려준 사람, 빌려서 쓴 사람 아이디를 허락하에, 그 사람들이 이제 모두 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분명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대한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언급이 별로 없었었어요. 김민전 최고의원이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 김민전 의원 외에는 다른 부분이 언급이 없으셨는데, 오늘 또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자면, 김기현 의원이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쓰시면서 이제 당무감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이 내용을 신속하게 밝히자. 이재명도 지금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뭐 굉장히 좀 분열적인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진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 내부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쉽게 사실 확인이 가능한 당원 게시판의 문제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설마 한동훈 일가가, 한동훈 가족이, 한동훈 대표의 가족이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거를 제대로 내용을 밝히지 않는 것이 더 큰 의혹을 만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 게시판의 내용을 확인 차원에서라도 그런 당무감사를 하고, 그리고 작성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자. 이런 이제 디테일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거죠. 원내대표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당대표도 하시고, 중진화 의원이십니다. 김기현 의원이 이제 과거에 대선 때도 원내대표로서 공을 세웠고, 여러 가지 이제 당의 경험이 많고 또 실무도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분이 이제 당무감사를 해서 이 내용을 명명백백하게 밝혀가지고 더 이상 당원들 사이에 논란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이상적인 문장이 있어요. 대통령실과 행정부의 혁신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혁신을 요구하는 당도 혁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이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행정부에 이런 걸 잘했으면 좋겠다, 저런 걸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적어도 당 자체 내에서 일어나는 최소한의 문제점은 수습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행정부나 대통령실에 어떤 요구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만한 그런 최소한의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김기현 전 대표가, 김기현 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로는 설마 진짜 한 대표 가족들이 그렇게 댓글을 달았을 리는 만무하다고 본다. 이렇게는 말씀하시니까 확인을 하면 되죠. 당무감사로서 확인을 하면 되고, 그리고 조금 내려주시겠어요? 아랫부분에 글을 좀 같이 보실 수 있게. 예, 예, 예. 이 사안의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내용의 불법성이 아니라 명의 도용 또는 내용의 도덕성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게 개인 의견이니까 뭐 아무것도 살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게 뭐가 죄가 되냐? 이렇게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한동훈 대표의 가족과 동일한 명의로 게시글이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명의 도용이냐? 아니면 명의의 제3자에 의한 이용이냐? 이런 것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올렸느냐? 이것도 밝혀져야 되고, 내용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 아니 일반 당원이 얼마든지 저는 당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표현이 좀 과도할 수는 있어요. 예. 하지만 당대표의 일가가 만약에 가족이 그걸 마치 익명성에 숨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이슈, 뭐 예를 들어 정정식 의원의 정책위 의장 그런 유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그 다른 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라든지, 이런 특정한 상황에 집중적으로 익명성을 이용해서 뭐 대통령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영부인을 비난하거나, 이런 거는 일단은 법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있으면 안 되는 아주 패륜적인 행위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자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물론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일가가 이런 글을 달았을 리는 만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권성동 의원도 한 말씀을 하셨어요. 권성동 의원도 한 말씀을 하셨고, 그 게시글들이 우리가 지목하고 있는 그 게시글들이 단순히 그 대통령 내외만 공격한 게 아닙니다. 그 기사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오늘 그 김현정 뉴스쇼라는 이런 프로그램에,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그 흔히 친윤계 의원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그 당 대표 경선에서 경쟁자셨던 후보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인 비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하셨어요. 좀 의원들도 불쾌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게 실명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명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당무감사를 하지 않는 한 속단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라는 그런 단서는 다셨어요. 단서는 다셨는데, 이 권성동 의원도 그 가족들 명의의 글 게시에 대해서는 시원한 그런 해명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당 내부의 중진 의원이시니까 당 내부에 돌아가는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본인 또 이제 속 시원한 해명이 없다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계속 당에서 발신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굉장히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속 시원한 대답을 아직까지는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연님, 변호사님, 아투 무슨 요일 몇 시 나오시는지 알려주세요. 공유할 지인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월요일, 화요일 오후 2시, 월요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출연합니다. 꼭 좀 지인들한테 많이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그 대변인이시죠? 그 국민의힘의 대변인이신 곽규택 의원은 한마디 하셨어요. 곽규택 의원 또 이제 그 오늘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확인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사실 확인의 마무리가 아직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곽교택 의원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당사자가 누군지, 이 게시글의 작성자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과연 도용은 맞느냐, 아니면 그 해당 아이디가 동명이인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한동훈 일가냐, 이거 정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곽효택 의원이 뭐 현재까지도 그 확인 중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오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언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사안이에요. 없는 사안이고, 반드시 이제 그 밝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계속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한, 그 가족과 동일한 이름의 작성자 명의인에 대한 그런 뭐 그 사람들이 그 바로 한동훈 일가가 맞느냐를 확인을 요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주진우 의원, 그러니까 법률자문위원장이죠,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은 정당법 25조를 들면서 그런 신상에 관한 내용을 누설할 수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참 이상한 건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자고요. 저는 그 주진우 의원의 바로 그 이야기가 이 작성자들의 신원을 특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정당법 25조에 따라 당원의 신상을 누설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당원이 누구인지를 거꾸로 저는 특정했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 78년생이고 낙성대 살고,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있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성한 명의자 홍길동은 그 낙성대 사는 홍길동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작성자 홍길동의 신상에 무엇을 누설한 거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진영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작성자가 진형구예요. 그 진영구가 과거에 그 검사 출신 한동훈의 장인 그 진영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작성자인 진영구에 대해서 어떤 인적 사항을 노출했나요? 이해가세요? 우리는 여전히 작성자 진영구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진영구 이름 석자 말고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게시글의 작성자 명의 진영구다라는 내용 말고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작성자 진영구가 그 한동훈 대표의 장인 진영구가 아니다라는 거는 확인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정당법 25조를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당원의, 그 작성자의 당원의 이름에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동훈의 장인인지, 몇 년생인지, 한동훈의 장인이 아니라 그러면 누구의 뭐 장인인지, 아니면 어디 사는지, 몇 년생인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누가 아니다라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는 정당법 25조 위반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 이거를 정당법 25조 위반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거꾸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그 진영구가, 작성자 명의인 진영구가 바로 한동훈 일가인, 한동훈 대표의 장인인 진영구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거죠. 결국 저는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정당법 25조를 들면서
한동훈 가족과 동일인 명의의 작성자의 그 신상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동훈 대표의 일가다. 그 사람들은 그거를 거꾸로 확인을 하고 특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제가 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은 좀 민주당 이야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조금 더 할 텐데, 이 당원 게시판 문제가 뭐 사실은 민주당의 사정하고 연동돼 있어요. 왜 그러냐? 그전에는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 뭐, 박지원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박지원 의원도, 사실상, 가족이 아니냐. 가족인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 것처럼 지적하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아닌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그런 취지로 또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제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다른 당들이 지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시계를 돌려서 우리가 보자고요. 우리가 메인 타이틀이죠. 오늘의 메인 타이틀, 이재명 대표의 1년 선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민주당의 특별한 반응들에 대해서 하나 소개를 시켜드린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저번 주 금요일에 1년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저도 변호사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100만 원 이하로 항소심 가더라도 선고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이 사건 자체를 볼 때는. 감형이 되기도 어렵고, 그리고 대법원에만 간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으로 대법원은 양형에 대한 부분은 다툴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유무죄만 다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원에서 낸 그런 보도자료나 이런 재판과 관련한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 재판과 관련한 자료를 조금 봤는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무죄예요. 그런데 김문기 씨를 몰랐다가 전체가 무죄가 된 게 아니고, 골프를 친 적이 없다 부분은 유죄가 됐고, 그 외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김문기 씨를 몰랐다고 하는 부분도 검사가 그냥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교류 행위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교류 행위가 존재했던 교류 행위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특정을 해라. 그게 특정이 안 되고 포괄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특정이 안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선고할 수 없다. 이런 취지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항소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2심에 간다고 하더라도 검사 입장에서는 그 교류 행위가 뭔지를 특정하기만 하면 오히려 유죄 부분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죄로 판결된 부분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정이 안 되면 그대로 무죄가 선고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검사한테는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게 이재명 대표,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게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미 유죄로 인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용도 상향을 해줬다라고 이야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논리 구조가 간단한 거였습니다. 공공기관끼리는 어떻게 하죠?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공문으로 하죠. 공문으로. 그러니까 공문의 내용에 이미 국토부가 성남시로 보낸 공문의 내용에 여차저차 하지만 시가 저기 판단할 문제다 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귀 씨가 적이 판단할 문제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거를 그거를 협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협박이라는 거는 법률적인 의미로 단순히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악을 고지해야 됩니다. 당신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당신을 뭐 해코지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협박이거든요. 게다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해악, 협박이라는 법률상의 의미를 모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국토부 공문에는 전혀 이런 해악의 고지가 없고 귀씨가 저기 판단하면 된다고 하고 귀씨가 저기 판단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귀씨가 저기 판단한 거에 불과한 내용인데 그러면 어디에서 협박이 있었느냐? 협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공문은 그렇게 써놓고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구두로 협박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부는 성남시 공무원, 국토부 공무원 22명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증언에도 국토부가 성남시를 협박했다고 볼 증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원도 그 많은 증언 속에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도 백현동 협박이라는 거는 그 굉장히 허위사실로 판별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게 아닌데 지금 뭐 어쨌든 그 김문기를 알았다 중에 그 골프를 친 적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유죄가 났고 백현동 국토부 협박도 유죄가 났으니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항소심이나 대법원 가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고 그렇다 그러면 양형에서 아무리 깎아줘도 1년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민주당 인사들의 그런 형사재판에 임하는 태도는 자백이란 게 없어요. 자백이란 게 없고 그냥 뭐 민심과 역사의 재판정에 서겠다라는 거기서는 무죄다라는 그런 이제 고장난 레코드처럼 그런 말만 반복을 하죠. 그리고 장외 집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사법방해 일종의 사법부를 압박하는 그런 굉장히 그 양형으로 보아서도 죄질로 봐서도 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코 제가 볼 때 1년형이 뭐 가중되는 건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 모아서 뭐 무력 행사 하듯이 장외 집회 한다 그러면 오히려 1년형보다 가중이 될지는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감경될 가능성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25일에 위증교사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위증교사는 훨씬 더 논리 구조가 간단합니다. 위증교사는 그 교사를 당해서 위증한 사람이 이미 자백을 다 했습니다. 교사 당해서 교사 받아서 위증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유무죄의 문제라는 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뭐 위증교사도 지금 3년 구형했는데 최소 1년 반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선거권 박탈은 거의 명확해 보여요. 이번에 11월 30일에 이화영의 항소심 재판이 있습니다. 벌써 뭐 항소된 지 몇 달 되지도 않고 바로 항소심 재판으로 가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을 수차례 강조하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하부에 이미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그 이야기 하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재판이 오래 갈 수도 없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피선거권 박탈은 조기에 확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그 어떤 분들은 뭐 조기 대선이니 탄핵 빌드업이니 말을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그 피선거권 박탈이 되는 형을 받게 되면 그 동력이 떨어집니다. 민주당의 장외 집회도 벌써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또 이번 주에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분명히 그전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뭐 어젠가 그제는 이제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뭐 활동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뭐 이런 그건까지 서슴지 않는데 그거는 다시 거꾸로 비명계가 활동할 공간이 많이 넓어진 거죠.
비명계가 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넓어진 겁니다. 근데 한번 이런 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그리고 원톱 확고부동한 당대표 90력이 강한 당대표가 이런 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민주당의 뿌리가 깊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스터 민주당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찌 보면 급조된 리더십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됐죠? 안희정 도지사 낙마했죠. 박원순 시장 낙마했죠. 김경수 지사 낙마했죠. 이런 경쟁 후보들이 하나하나 낙마가 되니까 전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당의 세력도 없고 당의 세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적이 많은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정적 관계에 더 가까웠다라고 봐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경선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그때 이제 도지사의 관계 이런 것들이 긴장 관계였어요. 지금 이화영 재판이나 이런 것들도 핵심이 대북송금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대북송금 사건의 시초가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하는데 그 방북단에 끼지를 못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이렇게 북한하고도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려는 목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시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방북하는 그 단에 끼워주지 않은 거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통령 후보도 되고 당대표도 됐어요. 자, 과거 안희정, 박원순, 김경수가 갔던 길을 또 이재명 대표가 가는 겁니다. 낙마의 길이죠. 낙마의 길. 이 낙마의 길을 가는데 민주당은 이제 저는 내부에서는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하면 포스트 이재명을 만들어 갈까라는 물밑에서의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근데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긴 할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가진 그런 위상이라는 게 확고부동했었습니다. 과거에 그 당시 이회창 총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느낌? 그런 지위? 보수당에서 이회창 총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지위를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에서 불과 며칠 전까지 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거대한 권력의 진공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이게 그러면 민주당의 위기로 만들어지는 거냐? 근데 민주당은 국민의힘하고는 좀 구조가 달라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서 정치를 바라보시면 굉장히 좀 재밌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원핵 구조예요. 하나의 핵이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다핵 구조입니다. 작은 다핵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일단 이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산토라지 여기 있습니다. 이 산토라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100% 국산 건도라지, 태백 산도라지 골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 당뇨, 고혈압, 면역력 약 강화가 필요하신 분에게 추천드린다. 여기에 더해 사포닌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기침과 천식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하루 한 스푼으로 간편하게 섭취 가능한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아투TV 구독자 한정 3+3 총 6개월분을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태백 산도라지 골드를 구매하실 시청자분들은 010-7262-4455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저도 좀 목이 칼칼해서 한 스푼 먹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진한 거 보세요. 진한 거. 대단하네요. 대단해. 자. 약간 초콜릿 맛처럼 그런 맛도 좀 있어요. 그냥 쓰기만 한 건 아니고 약간 달면서도 이런 그런 초콜릿 맛 같은 게 있어가지고 먹기에도 참 좋습니다. 우리 그 뽕브라 뚜껑님, 아, 산도라지에서 상도라이로 잘못 들었다. 아니, 산도라지입니다. 맛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국민의힘은 하나의 핵이 존재해요. 하나의 핵. 과거에 이제 그 군인 정당이었죠, 사실은. 우리 보수당이, 국민의힘이. 그리고 또 지금도 과거처럼 군인이 많으시진 않지만 그 관료들이 또 많으시고 이런 수직 계열화된 체계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뭐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운동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이게 그 피라미드형 수직 계열화가 돼 있는 그런 체제보다는 약간 조금 더 수평적인 다액 구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런 원액인 이런 리더십이 바로 서면 정말 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개혁이라든지 뭐 이런 그 이후에 일어났던 많은 개혁들을 보면 실제로는 이제 그런 하나의 리더십, 굳건한 리더십이 그 말단까지 모세혈관처럼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개혁을 추동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개혁이라는 건 사실은 인기가 없어요. 뭐 그 윤석열 정부도 4대 개혁 이야기하는데 그 4대 개혁이라는 게 하나하나 정말 그 쉽지 않은 개혁들이죠. 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그리고 또 의료 개혁, 교육 개혁 이런 건데 다 쉽지 않은 걸 하나하나 그 손을 좀 의지를 갖고 이렇게 추진하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지율 하락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 개혁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밀고 나가는 힘으로 지금 이 개혁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의료 개혁만 하더라도 의대 정원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저항이 많아요. 지금 국민연금 개혁도 그래서 정부안을 뭐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국회에서는 어떤 합의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예요. 결국 그 국민들한테 더 많이 내고 더 적게 가져가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를 하기가 국회에서 굉장히 의원들이 어려운 거예요. 물론 정부에서도 그게 어렵지만 했습니다. 그 연금개혁 이야기도. 그런데 어쨌든 힘들지만 그런 개혁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는 그나마 이런 국민의힘이 하나의 리더십이 서면 그 나름대로 효율화돼 가지고 움직이는 과정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붕괴가 되는 순간 이 국민의힘은 굉장히 상황이 힘들어져요. 지금 뭐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수에 대해서도 이것도 못한다 저것도 못한다 불만도 많으시고 그러잖아요. 당이나 뭐 정부나 우리가 여당이니까 정부나 당이나 그게 같은 이야기죠. 다 같은 인사들이니까. 근데 지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런 리더십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부작용을 지금 겪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그런 하나의 핵으로 볼 만한 리더십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리더십이 탄핵 이후에 없어지고 한순간에 그냥 뭐
어떤 진짜 핵이잖아요. 핵폭탄 맞은 것처럼 이 내부에 있는 리더십이 확 그냥 소멸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 가려고 하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고 지금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핵 구조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은 다핵 구조입니다. 고만고만한 다핵 구조.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옛날 중국 공산당이 서기 전에 중국이라는 그 나라에는 군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돈 많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재벌이라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뭐 좋은 대학 가면 뭐라 그러죠? 학벌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어떤 중국에서는 군벌들이 각 지역에 질서도 유지하고 권력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일종의 민주당도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러면 하나의 중핵이 여러 핵 중에 하나의 핵이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른 핵으로 자연스럽게 이게 메꿔져요. 그 공간들이. 그래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대권 주자들의 낙마라는 게 굉장히 한 정당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한 타격이었거든요. 어마어마한 타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안희정 지사 날아가고 뭐 박원순 시장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김경수 지사가 또 낙마해도 이재명 대표라는 그 뿌리가 없는 사람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후보도 내고 고작 0.7%밖에 지지 않고 그리고 또 지금 이 22대 총선은 또 이겨버렸어요. 압도적으로. 그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핵 구조에서 오는 장점들이에요. 근데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넘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마치 민주당의 엄청난 위기고 뭐 엄청난 분열이고 뭐 엄청난 그런 이야기를 전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재편해 나가는 과정을 이 다핵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더 유연하게 그 리더십을 재편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그러면 이 다핵 구조도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어떤 고만고만한 이해관계들이 다수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다에게 어떤 이해관계에 배치되는 그런 파격적인 결정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어 정권을 잡았어요. 정권을 잡았는데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노동개혁이라든지 의료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노조 쪽의 어떤 그런 이익단체 아니면 의료계 쪽의 이익단체 또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2030 세대 이런 세대의 이해관계가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개혁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밥그릇에 아니면 이런 좀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주는 개혁은 못하고 포퓰리즘만 하게 돼요. 포퓰리즘 하면 당장은 누가 손해보는 게 없잖아요. 그래 너도 퍼주고 너도 퍼주고 너도 퍼주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됐죠? 천조의 빚을 가진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포퓰리즘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다. 물론 이게 좀 포퓰리즘 정당이니까 이렇게 많이 나눠 먹는다는 생각으로 다액이 만들어지는 건지 아니면 다액이 만들어져서 포퓰리즘 정당화가 되는 건지 그거는 서로가 이제 뭐 상보적인 관계에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이제 냉정하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따라서 결국 이재명 대표도 새로운 리더십으로 조만간 대체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그런 어떤 위기 상황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그렇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위기를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여권은 한편으로는 당장 이제 정무적인 공간이 열려 있고 정무적인 여유가 열려 있어요.
여당도 그렇고 뭐 정부나 행정부도 그거는 야당이 어떤 부침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은 굉장히 짧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짧은 순간에 많은 것들을 하셔야 되는 이 정무적인 공간이 열려 있는 이 운동장에서 이 운동장이 또 닫히기 전에 하셔야 될 일들을 부지런히 해 나가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참 어렵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도 민주당이 이제는 강화될 겁니다. 아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그전에도 뭐 떨가미니 뭐 이런 이야기로 공격하긴 했는데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공격하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어쨌든 범죄인이 돼 있죠. 이재명 대표가 뭐 판결의 확정은 아니지만 법원의 판단을 받아버린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면 국민들에게 보는 그런 이재명 대표,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악화됩니다. 그런 또 방어 기제로 사실은 또 한동훈 대표를 또 공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있겠지만 이런 당원 게시판 사태도 거기에 대한 활용도로 쓸 수는 있을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게다가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한동훈 대표는 이제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한동훈 대표였어요. 여러분이 그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이제 최상병 제3자 특검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최상병 제3자 특검을 진행하느냐 마느냐로 논란이 많이 됐을 때 사실은 굉장히 좀 뭐랄까 김건희 여사 최상병 특검이 논란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굉장히 그런 요건이 가중된 특검 법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중된 요건 법안을 제시를 해서 특검법을 제시를 하는 거는 오히려 이제 특검법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지금 민주당이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디커플링을 하는 게 아니라 커플링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정 일체를 또 민주당이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정무적인 상황들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계실 거예요. 지금 외국에 나가 계시지만 G20 정상회의 때문에 나가 계시죠. 뭐 조금 이제 장기로 5박 8일 나가 계시니까 좀 장기로 나가 계신 건데 그 과정에서 국내 이런 정세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는 받고 계실 거고 결국 대통령이 귀국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시고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가 가장 이제 향후에 그런 정무적인 문제를 좀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고 하셨죠.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패하고 나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정치를 또 하셔야 됩니다. 정치를 하시고 아까 제가 뭐 국민의힘에 대한 구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장점과 단점을 설명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액 구조다 보니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국민의힘이 잘 해요. 하지만 정무적인 게 약한 경우가 많아요. 민주당은 반대로 정책이 약한데 정무는 강한 경우가 많고 그게 참 일장일단이 서로가 잘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렇게 견제하면서도 협력을 한다 그러면 정말 이 대한민국 잘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런 선순환적인 그런 공존과 견제가 잘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좀 읽어봐 드리고 뭐 필요한 말씀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양, 왜 국힘 의원들은 집회에 안 나오나요? 이게 그 한동훈 대표 사퇴 집회를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당에 당직이 있는 분들은 일반 당원 또는 책임 당원과는 이렇게 그 책임이 달라집니다. 예, 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의 간부로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선출된 또 당대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의 간부로서 지켜야 될 건 지키는 게 맞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그, 어떤 당직을 가진 분들이 또 한동훈 대표를 많이 이렇게 감싸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요. 예, 그렇게 많이 보는데, 최소한 이제 당직을 가진 사람은 또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거는 뭐 어떤 편에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최소한의 그런 선이 있다는 거, 당직자들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사실 당직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데 제가 뭐 당직자로 근데 제가 그동안 당직이 계속 있다가 이번 총선 이후에는 당에서 당직을 맡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직이 없는 일반 그러니까 책임 당원입니다. 원희님, 원영섭 변호사님, 올바른 국힘으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 파이팅 하세요라고.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직자라면 저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책임 당원이니까, 한 명의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조금 더 자유롭게,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제가 한 명의 당원으로서, 당직자가 아닌 당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은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잠깐만. 됐다. 예. 아, 남원모님, 설명을 너무 어렵게 설명하네.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예. 아니, 저도 참 간단 명료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그게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 하면 또 디테일이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어떤 뭐 누군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설명은 또 제가 아니라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설명해 주시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논리적인 부분에서의 디테일이든 아니면 법률적인 부분에서의 디테일이든 어쨌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저는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속 시원한 것도 좋아요. 저도 이 속 시원한 멘트 해야 될 때는 저도 할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구나. 좀 지식적인 면을 알아가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원영섭의 국가잖아요. 우리 코너 이름이. 이 국가가 그 플라톤의 책이죠. 플라톤의 철학서 중에 국가가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저는 서울대 건축학과 공대생인데 서울대에서 철학과 수업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선택 과목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이제 국가론에 대해서 그 플라톤의 국가를 그 교재로 해가지고 수업을 들었는데 그때 굉장히 참 인상적이었던 게 많아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2500년 전의 사람이 정말 이런 깊이 있는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고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거에 또 제가 뭐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꿈 포부를 좀 만들어 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의 초심을 생각하면서 이 원영섭의 국가라는 그런 이제 코너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제가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최대한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
불타는 감자님, 그저 지금은 윤통을 중심으로 뭉쳐서 갈 때입니다. 제가 이게 뭐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뭐 친윤이니 반윤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이게. 어떻게 국민의힘이 여당인데 반윤이라는 단어가 이게 통할 수가 있죠? 제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는 거는 새누리당에서 압도적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은 어떤 분이세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게다가 이 당에서도 선거 때마다 위기 때마다 나서가지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던 선거의 여왕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또 뭐 대통령이 되고 그리고 정권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정권이 유지되고 있는 와중에 그때 친박이 있었고 비박이 있었어요. 그때 반박이 있었나요? 반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다니까요. 다 친박 아니면 비박, 뭐 친박이었다가 뭐 비박이 된 사람들은 멀어진 박, 뭐 이런 멀박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반박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그때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 개념을. 근데 지금은 친윤이어야 하는데 아무리 친윤이 아니라도 비윤 정도 돼야 되는데 반윤이라는 단어가 이게 소통된다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여당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모두 친윤이어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모두를 친윤으로 만들기 위해서 또 애쓰셔야 돼요. 그거는 또 대통령의 의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여당의 우리라고 자꾸 하니까 그런데 국민의힘 사람들은 친윤이어야 하는 겁니다. 자, 저공비행님, 김경수가 왜 감옥 갔다 왔는데요? 스스로 심심해서 감옥 갔나요?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컴퓨터 등 사용 업무 방해를 하면 유죄 판결을 선고받으면 감옥을 하게 되죠. 예, 뭐 명예훼손도 그렇고 형사처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항상 보수당이 국민의힘이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데 법을 지키는 게 반드시 원칙을 지키는 게 반드시 중요하고 우리 내부에서 그런 게 법과 원칙을 위반했다라고 보여질 만한 사안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당연히 뭐 그게 당무감사든 아니면 윤리위든 어떤 식으로든지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가진 내부적인 의무예요, 의무. 이거는 윤리라고 해요, 윤리.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진상을 파악을 하고 밝히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 자, 아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퍼피앤윤님, 원 변호사님 광고도 잘하시네요. 제가 이거 한 스푼 먹으니까 좀 힘이 납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어, 저는 아까도 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정당법 25조를 이야기를 하면서 작성자, 명의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미 작성 명의자의 신원은 밝혀진 거다. 그거는 한동훈 일가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죠. 아유, 김에스더님 감사합니다. 호남 전주서 가게까지 닫고 새벽차 타고 광화문 애국하러 가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하는지 광화문과 뭉쳐야지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예. 아, 제가 건설 부동산 전문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영섭 TV.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 참 앞으로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끝날 수가 없어요. 당원 게시판 사태는. 그리고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게 뭐 민주당 입장에서도 그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이 당원 게시판 사태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그럴 수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예. 제가 그 과거에도 이제 한번 말씀드렸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면 압수수색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입장에서는 놔둘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김기현 대표도 페이스북에 정확하게 설명하셨더라고요. 아까 그 김기현 대표 페이스북, 전 대표 페이스북을 하나 다시 올려봐 주시겠어요? 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김기현 전 대표도 실무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시는 거예요. 조금 내려봐 주시겠어요? 조금 더. 그러니까 만약에 쭉 제일 밑으로 내려봐 주세요. 예. 원천적으로 그렇죠. 예, 예, 예. 그 또 우리 당이 자체적으로 조사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왜 외부 수사 기관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것인지, 우리 당의 당적 자료를 외부 수사기관에 왜 노출시키려는 것인지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당무 감사를 하지 않고 압수수색 영장을 그대로 수인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다른 자료까지 같이 딸려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궁극적으로는 시간 문제지, 결국 이 분들의 어떤 진상규명은 일어날 수밖에 없고, 뭐 조만간 더 디테일하게 밝혀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당원 게시판과 그리고 민주당의 운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조금 이제 시일이 있어요. 며칠 있죠. 며칠 있으니까 그 사이에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많은 내용들을 간추리고 분석하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원영섭의 국가코너, 아투TV 원영섭의 국가코너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